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작품은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입니다. 앙드레지드의 작품 세계를 파악하는 데는 청교도적인 규범 속에서 금욕적이고 신앙의 원칙에 충실하게 자란 그의 종교적 가정적 배경과 사촌 간의 결혼이 가능했던 당시 프랑스 사회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요. 작가는 금욕을 통해 영혼의 결합과 신을 향해 나아가는 길, 즉 좁은 문 앞에 두 주인공을 서게 만들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을 보여주면서 이원론적 기독교 세계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련한 이야기꾼인 작가는 곳곳에 독자들로 하여금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금욕주의의 정당함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며 추론하게 만들죠. 파리에 사는 예민한 소년 제롬은 매년 여름 휴가를 노르망디 시골의 외삼촌 댁에서 보냅니다. 한편 제롬의 외숙모가 바람이나 가출하자 제롬은 홀로 남은 사촌 누나 알리사를 지켜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알리사와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알리사는 점차 자신을 향한 제롬의 사랑이 그의 영혼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확신하게 되고 제롬을 구원하기 위해 심신의 아름다움을 억누르기로 결심하지요. 한편 알리사의 동생 줄리에트 역시 제롬을 사랑하게 되지만 언니를 위해 그를 포기하고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동생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알리사는 종교적 신앙심으로 제롬을 거부하게 되는데요. 종교적 금욕주의를 비판한 앙드레지드의 문제작 좁은 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좁은 문. 앙드레지드 지음. 조정훈 옮김. 발행 더 클래식.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4절. 다른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로 책 한 권을 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일을 겪은 것만으로도 힘들었고 좋게 지쳐버렸다. 이제 나는 아주 간단하게 내가 기억하는 것들만을 기록하려 한다. 행여 그 기억들이 군데군데 찢겨 나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되살리거나 없는 이야기로 덧붙이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추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 마지막 즐거움마저 방해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채 12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의었다. 아버지가 의사로 일하셨던 르아부르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던 어머니는 내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파리에서 살기로 결심하셨다. 어머니는 릭상부르 공원 근처에 조그만 집을 얻었고 미스 애슈버턴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다. 가족이 전혀 없었던 미스 플로라 애슈버턴은 과거 어머니의 가정교사였다가 말동무였다가 마침내 친구가 되었다. 나는 이렇게 온화하면서도 슬퍼 보이는 두 여인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두 사람을 추억할 때마다 상복을 입은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참 후의 일로 기억되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아침에 쓰던 본인 모자에 검은 리본 대신 엷은 보라색 리본을 바꿔단 적이 있다. 아, 엄마, 그 색깔은 엄마하고 안 어울려요. 내가 소리치자 어머니는 다음날 검은색 리본으로 바꿔달았다. 나는 무척 몸이 약했다. 어머니와 미스 애슈버튼은
내가 피곤해지지 않도록 온갖 신경을 다 써야 했다. 그럼에도 내가 게으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공부에 무척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씨가 화창해지기 시작할 즈음이면 두 여인은 내 얼굴을 낯빛으로 만드는 이 도시를 떠나자며 부산을 떨었고, 결국 6월 중순이면 우리는 르아브르 인근의 퐁게즈마르로 떠났다. 비콜랭 외삼촌이 매 여름마다 우리를 그곳에 초대해 주었기 때문이다. 노르망디의 여느 정원들과 별다를 것 없는 그리 크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정원이 딸린 외삼촌 댁 저택은 하얀색 3층 건물로 18세기에 지어진 흔한 시골 별장이었다. 동쪽으로 정원을 바라보며 20개 남짓의 커다란 창이 나 있고, 건물 뒤편으로 그 정도 크기의 창문들이 있었지만 양 측면에는 창이 없었다. 창문마다 여러 개의 작은 유리들이 끼워져 있었는데 그중 갈아 끼운 지 얼마 안 되는 몇 개는 푸르스름하게 흐린 빛을 띤 낡은 유리들 사이에서 유난히 투명해 보였다. 어떤 유리엔 어른들이 방울이라고 부르는 거품 자국이 나 있었는데 이를 통해 밖을 내다보면 나무가 뒤틀려 보이고 지나가던 우편 배달부가 갑자기 곱사등이처럼 변하기도 했다. 직사각형 정원은 사방이 담으로 둘러쳐져 있었다. 저택 앞 정원은 꽤나 넓게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었고 그 둘레로 모래와 자갈을 깐 길이 나 있었다. 그 옆 담장은 길게 늘어선 너도밤나무 가로수길을 경계로 이웃하고 있는 주변 농가의 앞마당이 훤히 보일 만치 낮았다. 서쪽을 향해 난 건물 뒤쪽 정원의 경관은 더 운치가 있었다. 남쪽 지방의 과실수들로 이루어진 울타리 앞쪽에 꽃들이 만발한 오솔길이 하나 있었는데 포르투갈산 개수나무들과 다른 나무들이 빽빽히 장막을 쳐준 덕분에 바닷바람을 막아주었다. 또 다른 오솔길 하나는 북쪽 담장을 따라 길게 이어지며 나뭇가지들 사이로 사라졌다. 내 사촌들은 이곳을 검은 오솔길이라 부르며 어둠이 내리고 난 뒤에는 선뜻 들어서려 하지 않았다. 이 두 개의 오솔길을 따라가면 채소밭이 나타나고 거기서 계단 몇 개를 내려서면 다시 아래쪽으로 정원이 이어졌다. 채소밭 안쪽 깊숙이 세워진 담장에는 작은 비밀의 문이 뚫려 있었다. 그리고 담장 너머엔 너도밤나무가 좌우로 늘어선 가로수길이 나 있고 그 길이 끝나면 잡목림이 나타났다. 서쪽 현관 계단에서 바라보면 잡목림 아래로 펼쳐진 들판에 수확한 낯가리들이 가득 쌓여 있어 절로 감탄이 흘러나왔다. 지평선 위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작은 마을 교회가 서 있었는데 저녁 무렵 바람이 잔잔해지면 집집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곤 했다. 날씨가 좋은 여름날 저녁이면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아래 정원으로 내려가곤 했다. 작은 비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그 일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큰 길가에 벤치가 있었다. 바로 이 폐광된 이회암 채굴장의 초가지붕 근처 벤치 위에 외삼촌과 어머니 그리고 미스 애슈버턴이 앉아있곤 했다. 우리 앞쪽 작은 계곡에는 안개가 피어오르고 멀리 숲 위의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어두워진 정원 깊숙한 곳에서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곤 했다. 돌아오면 우리와 산책을 함께 나가는 일이 없는 외숙모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에겐 그것으로 하루가 끝나야 했지만 우린 종종 자지 않고 방에서 책을 읽었고 시간이 더 늦어지면 어른들이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정원에서 지내지 않을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방에서 보냈다. 외삼촌의 서재에 초등학생용 책상 몇 개를 가져다 놓은 방이었다. 나와 사촌 로베르가 나란히 앉아서 공부했고 그 뒤로 줄리에트와 알리사가 앉았다. 알리사는 나보다 2살 더 많았고 줄리에트는 나보다 1살 어렸다. 그리고 로베르는 우리 중 가장 어렸다. 나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기술하려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와 관련된 부분만을 언급하려 한다. 이야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부터 시작된다. 가족의 죽음으로 마음에 동요가 있었던 탓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슬픔을 지켜보아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감정이 싹 텄는지 나는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었다. 그의 퐁기즈마르에 갔을 때 줄리에트와 로베르는 더 어리게 보였지만 알리사를 보면서 우리 둘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바로 그 해였다. 내 기억을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와 미스 애슈버턴이 나눈 대화 때문이다. 어쩌다 불쑥 2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외숙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외숙모가 상복을 입지 않았거나 혹은 일찍 벗은 것에 대해 화를 내고 계셨다. 사실 내게 비콜랭 외숙모가 상복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밝은색 옷을 입는 것만큼이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내 기억으로 우리가 도착하던 날 르실 비콜랭은 모슬린 천으로 된 옷을 걸치고 있었다. 중재자 역할을 도맡곤 했던 미스 애슈버턴이 언제나 그랬듯이 어머니를 달래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렸다. 아유, 어쨌거나 하얀 옷도 상복은 상복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어깨에 걸친 빨간색 숄도 상복이란 말이에요? 플로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어머니가 소리쳤다. 내가 외숙모를 볼 수 있는 것은 휴가 때뿐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외숙모는 늘 얇은 블라우스를 열어 젖혀둔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아마 늘 무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살을 많이 드러낸 어깨에 걸치고 다니는 정열적인 빛깔의 숄보다 어머니를 화나게 한 건 아마 가슴 부분이 깊이 파인 그녀의 옷차림새였을 것이다. 르실 비콜랭은 상당한 미인이었다. 내가 보관하고 있는 외숙모의 작은 초상화는 당시 그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딸들과 함께 있으면 큰언니로 보일 만큼 젊어 보였는데 평소 습관대로 비스듬히 앉아 교태를 부리듯 왼손 새끼손가락을 살짝 구부린 채 턱을 괴고 있다. 성긴 헤어네트로 묶은 그녀의 곱슬곱슬한 머리가 목덜미 위로 반쯤 드리워져 있고 깊이 팬 블라우스 위로 검정 벨벳 끈이 달린 이탈리아식 모자이크 펜던트가 느슨하게 늘어져 있다. 커다란 매듭을 늘어뜨린 검정색 벨벳 허리띠며 의자 등받이만큼이나 넓은 챙이 살랑거리는 밀짚 모자는 그녀를 더욱 앳돼 보이게 했다. 사진 속 늘어뜨린 그녀의 오른손에는 책이 덮여진 채 들려있다. 르실 비콜랭은 식민지 출신이었다. 부모가 누군지 모르거나 아주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을 것이다. 훗날 어머니에게서 들은 바로는 고아로 버려진 그녀를 아이가 없던 보티의 목사 부부가 맡아 기르게 되었고 마르티니크를 떠날 때 비콜랭가가 살고 있던 르아브르로 그녀를 함께 데려왔다고 한다.
보티에가와 비콜렌가는 자주 왕래하며 지냈다. 당시 외국 은행에 근무하던 외삼촌이 어린 류실을 처음 본 것은 집으로 돌아온 후, 그러니까 류실이 르아브르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외삼촌은 류실을 보고 한눈에 반해 바로 청혼했고, 그로 인해 나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물론 나의 어머니까지 큰 슬픔이 빠졌다고 한다. 당시 류실은 겨우 16살이었다. 마르티니크에서 외숙모를 데려오고 난 뒤 보티의 부인은 2명의 아이를 더 낳게 되었는데 수양딸이 점점 성격이 이상 야릇하게 변해간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친자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늘 걱정하곤 했다. 게다가 보티의 부부는 재산도 별로 없었다. 이 모든 사연은 당시 보티의 부부가 외삼촌의 청혼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였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어머니가 내게 해준 이야기였다. 내 생각을 덧붙이자면 젊은 류실은 보티의 부부를 엄청나게 곤란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르아브르의 사교계를 잘 알고 있는 나는 그렇게 매혹적인 소녀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내가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보티의 목사는 온화하고 신중하고 순진한 만큼 꽤 바른 사람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고 악의적인 사람들 앞에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선량한 사람은 늘 궁지에 몰리기 마련이다. 보티의 부인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다. 그녀가 나중에 내 친구가 된 4번째 아이를 해산하다가 죽었기 때문이다. 류실 비콜랭이 일상에서 우리와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점심때가 지나서야 방에서 내려왔고 곧장 소파나 해먹에 누워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기운 없이 일어나곤 했다. 그녀는 땀이 난 이마를 닦으려는 듯 가끔씩 이마 위에 손수건을 갖다 대곤 했지만 실제 이마는 언제나 말라 있었다. 하지만 손수건의 세련됨과 꽃보다는 과일향에 가까운 냄새는 감탄을 자아내곤 했다. 외숙모는 온갖 장식품들이 주렁주렁한 시계줄에서 반짝이는 은뚜껑이 달린 작은 거울을 허리춤에서 꺼내곤 했다. 이 작은 거울을 보며 그녀는 손가락에 입술을 대고 침을 묻혀 눈가를 적시곤 했다. 언제나 손에 책을 들고 있었지만 그 책을 펼친 적은 거의 없었다. 책 사이에는 바다거북 등껍질로 만든 책갈피가 끼워져 있었다. 행여 누군가 곁으로 다가가도 늘 자신만의 몽상에 빠져있던 그녀는 시선 한번 돌리는 일이 없었다. 가끔씩 부주의나 졸음 때문에 그녀의 손이나 소파 팔걸이 또는 치마폭에서 손수건이나 책 아니면 꽃송이 몇 개나 책갈피 등이 떨어질 때도 있었다. 하루는 내가 떨어진 책을 주워주다가 그것이 시집인 걸 알고 얼굴을 붉힌 적도 있었다. 저녁을 먹은 뒤에도 류실 비콜랭은 가족들이 모여있는 테이블에 합석하지 않았다. 대신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느린 마주르카를 흥에 겨운 듯 연주하곤 했는데 이따금 박자를 무시하고 한 화음을 길게 누른 상태로 계속 머무를 때도 있었다. 외숙모 옆에 있으면 일종의 불안과 감탄,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 한꺼번에 솟아올라 나도 모르게 불편해지곤 했다. 어쩌면 알지 못할 본능 같은 것이 외숙모를 경계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가 플로라 애슈버턴과 내 어머니를 경멸한다는 것. 미스 애슈버턴이 그녀를 두려워하며 내 어머니는 그녀를 싫어한다는 걸 감지할 수 있었다. 르실 비콜랭.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며 당신이 행했던 많은 악행을 순간이나마 잊고 적어도 분노의 감정 없이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해 여름, 아니면 그 다음해일지도 모르는 어느 여름날, 내가 책 한 권을 찾으러 거실로 들어갔을 때 외숙모가 그곳에 있었다. 나는 곧장 뒤돌아 나가려고 했는데 여느 때 같았으면 본체만체 했을 그녀가 그날따라 날 불러 세웠다. 왜 그리 급히 나가려는 거니? 제롬, 넌 내가 무섭니? 나는 콩닥콩닥 뛰는 가슴으로 외숙모 곁에 다가갔고 그녀를 향해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한 손으론 내가 내민 손을 잡아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 볼을 쓰다듬었다. 아, 불쌍하기도 하지. 네 엄만 어쩜 이리도 옷을 못 입힌다니? 그때 나는 커다란 칼라가 달린 세일러복 같은 것을 입고 있었는데 외숙모의 손이 갑자기 내 옷을 헤집고 들어왔다. 세일러복은 더 뒤로 젖혀서 입는 거야. 외숙모가 내 셔츠의 단추 하나를 풀면서 말했다. 자, 봐. 이러니까 훨씬 좋아 보이지? 그러고는 그녀의 작은 거울을 꺼내 자기 얼굴에 내 얼굴을 바싹 끌어당기며 민소매 팔로 내 목을 감싸더니 반쯤 벌어진 내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것이었다. 그녀는 깔깔거리며 간지럽냐고 묻고는 점점 안으로 손을 더 깊이 밀어넣었다. 내가 너무 놀라 펄쩍 뛰는 바람에 셀러복은 그만 찢어지고 말았다. 얼굴이 새빨개진 나는 저런 바보 멍청이 같으니 라고 소리치는 외숙모를 뒤로 한 채 도망치고 말았다. 나는 정원 깊숙한 곳까지 뛰어갔고 채소밭의 작은 수도가에서 손수건에 물을 묻혀 이마에 적신 뒤 뺨과 목 등 외숙모가 만졌던 곳을 골고루 닦고 문질렀다. 때때로 르실 비콜랭은 발작을 일으켰다. 그 발작은 워낙 급작스러워서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곤 했다. 미스 애슈버턴이 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지만 방인지 거실인지에서 들려오는 무시무시한 비명소리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럴 때마다 외삼촌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수건이나 화장수, 에테르 등을 찾아 복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 날 저녁 식사 때까지 외숙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삼촌은 수심 가득하고 한결 늙어 보이는 얼굴로 식탁에 앉아있곤 했다. 발작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르실 비콜랭은 아이들을 곁으로 불러들였다. 하지만 늘 로베르와 줄리에트만 불렀을 뿐 알리사는 한 번도 부르는 일이 없었다. 이런 슬픈 날이면 알리사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외삼촌이 딸을 종종 들여다보곤 했다. 이렇게 외삼촌과 알리사는 자주 대화를 나누곤 했다. 외숙모의 발작은 하인들도 동요하게 만들었다. 유난히 발작이 심하던 어느 날 저녁, 시키는 대로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힘든 어머니 방에 머물며 가만히 있었는데 주방 일을 하던 하인이 복도를 뛰어가며 소리쳤다. 주인님, 빨리 내려오세요. 마님께서 돌아가시려고 해요.
어머니는 급히 알리사의 방에 있던 외삼촌을 부르러 나갔다. 15분쯤 후 두 분은 내가 있던 방 앞을 지나갔고 열린 창문을 통해 무심코 하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가 다 말해줄까? 이 모든 게 다 연극이야. 그리고 어머니는 연극이라는 음절을 또박또박 끊어 여러 번 되풀이했다. 아버지 상을 당한 지 2년이 되던 해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의 일이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외숙모를 볼 일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슬픈 사건에 앞서 그리고 루실 비콜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복잡 미묘한 감정을 완전한 증오심으로 바꾸어 놓은 우연하고도 사소한 상황에 앞서 내 사촌 누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알리사 비콜랭이 그토록 예쁘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나는 단순한 아름다움과는 전혀 다른 그녀의 매력에 점점 끌리고 사로잡히게 되었다. 확실히 알리사는 그녀의 어머니를 많이 닮아 있었다. 하지만 알리사의 눈빛이 어머니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두 모녀가 닮았다는 걸 나는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다. 지금도 나는 알리사의 얼굴 모습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 얼굴선이 어땠는지, 눈동자가 무슨 색이었는지도. 기억나는 것은 알리사의 미소에 서려 있던 슬픈 표정과 크고 동그란 눈에서 한참 올라간 곳에 있던 반원 모양의 눈썹 선뿐이다. 그런 눈썹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기에. 혹시 단테가 살던 시대 피렌체의 작은 입상에서나 볼 수 있었을까? 어린 시절의 베아트리체가 그녀와 같이 커다란 활 모양의 눈썹을 가졌을 거라고 나는 상상하곤 했다. 그 눈썹은 그녀의 시선과 전체적인 모습을 근심과 동시에 확신에 찬 질문을 던지는 듯한 표정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렇다. 그것은 뭔가를 열정적으로 물어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질문이고 기다림이었다. 이제부터 그 물음이 어떻게 날 사로잡았으며 내 삶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더 예쁜 것은 줄리에트 쪽이었다. 그녀에게선 늘 쾌활함과 건강함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언니의 우아함에 비한다면 표면적이고 한순간에 발산되는 성질의 것이었다. 반면 또 다른 사촌인 로베르는 그저 내 나이 또래의 별 특징 없는 평범한 소년이었다. 줄리에트나 로베르와 주로 어울려 놀았다면 알리사와는 대화를 나눈 편이었다. 알리사는 우리와 함께 놀지 않았다. 아무리 오래전 일까지 기억해 보려고 해도 알리사에게서 떠오르는 것은 진지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생각에 잠긴 모습뿐이다. 우리가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대체 두 어린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외숙모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다시는 외숙모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와 나는 부활절 방학을 보내기 위해 르아브르로 왔다. 우리는 시내에 있던 비콜랭 삼촌의 집 대신
그보다 훨씬 넓은 큰 이모 집에서 머물렀다. 그동안 거의 만나볼 기회가 없던 플랑티의 이모는 오래전 과부가 된 처지였다. 겨우 얼굴이나 알아볼 수 있었던 그 집 사촌들은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성격도 달랐다. 르아브르에서 플랑티의 댁이라 불리던 이모 집은 시내 중심이 아니라 시내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소위 비탈길이라 불리던 언덕 중간쯤에 자리하고 있었다. 비콜랭 삼촌네는 시내의 상가 밀집 지역에 있었지만 가파른 비탈길을 이용하면 두 집 사이를 빠른 시간에 오갈 수 있어서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 길을 오르내리곤 했다. 그날은 외삼촌 댁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외출하는 외삼촌과 함께 사무실까지 따라 나섰다가 어머니를 보러 플랑티의 이모 댁으로 가려고 비탈길을 올랐다. 도착해보니 어머니는 이모와 함께 외출해 저녁 때에나 돌아오신다고 했다. 혼자서 자유롭게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기에 나는 곧장 다시 시내로 내려왔고 바다 안개 때문에 우중충한 부두를 한 두어 시간 동안 쏘다녔다. 그러다 불현듯 알리사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 집에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시내를 가로질러 뛰어가 비콜랭가의 초인종을 누르고 층계를 뛰어 올라갔다. 그런데 내게 문을 열어준 하인이 막아서며 말했다. 올라가지 마세요. 제롬도레님, 올라가지 마세요. 마님이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나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쳤다. 외숙모를 보러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알리사의 방은 4층에 있었다. 2층은 거실과 식당이 있고 3층에는 외숙모의 방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외숙모의 방문은 열려 있었고 나는 그 앞을 지나가야 했다. 한 줄기의 빛이 방에서 나와 층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잠시 주저하던 나는 눈에 띄지 않도록 몸을 숨겼고 안에서 벌어지는 당혹스런 광경을 보게 되었다. 커튼을 쳐놓았지만 2개의 샹들리에 꽂힌 초들에서 밝은 빛이 흘러나왔는데 방 한가운데 긴 의자에 외숙모가 누워 있었다. 그 발밑에는 로베르와 줄리에트가 있었고 외숙모 뒤에는 중위 제복을 입은 낯선 젊은 남자가 보였다. 지금 생각하면 두 사촌이 거기 있었다는 게 끔찍스러운 일이지만 당시 순진했던 나는 그게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두 사촌 동생들은 플루트를 부는 듯한 목소리를 내며 이렇게 되풀이하는 낯선 남자를 보며 웃고 있었다. 비콜랭, 비콜랭. 내게 양이 있다면 틀림없이 비콜랭이라고 부를 거야. 외숙모도 웃음을 터뜨렸다. 외숙모가 젊은 남자 앞으로 담배 한 개비를 내밀자 그가 불을 붙여주었고 외숙모는 몇 모금을 빨아들였다. 그리고 담배를 바닥에 떨구자 남자는 달려들어 주우려다 외숙모의 숄에 발이 감긴 척 외숙모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 덕분에 나는 눈에 띄지 않고 그 앞을 지나갈 수 있었다. 알리사의 방문 앞에 다다른 나는 문 앞에서 잠시 기다렸다. 아래층에서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음 때문에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묻혀버렸는지 아무 응답도 없었다. 방문을 밀자 조용히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이미 어둠이 내려 알리사를 금세 찾을 수 없었다.
알리사는 저문 햇살에 등진 채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가 가까이 가자 돌아보았지만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중얼거리듯 말했다. 제롬, 왜 다시 온 거야? 나는 몸을 숙여서 알리사를 안았다. 그녀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젖어 있었다. 이때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지금도 고통 없이는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없다. 알리사의 슬픔이 어디에서 연유했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었지만 여리게 파닥거리는 어린 영혼과 흐느끼듯 흔들리는 가녀린 육체로 감당하기에는 그 슬픔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나는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알리사 옆에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가슴에 차오르는 이 새로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대신 알리사의 얼굴을 가슴에 안고 내 영혼에 담은 입술을 그녀의 이마에 살포시 갖다 댔다. 사랑과 연민에 취한 채, 그리고 막연한 열정과 자기 희생과 도덕감에 휩싸인 채, 나는 이 어린 생명을 두려움과 죄악과 인생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알리사를 보호하듯 감싸았는데 희미하게 그녀의 말소리가 들렸다. 제롬, 그 사람들이 널 본 건 아니겠지? 그렇지? 자, 빨리 가. 그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 그러고는 더 낮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제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불쌍한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셔. 결국 나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플랑티의 이모와 어머니가 끊임없이 수곤거리며 비밀이라도 있는 듯 수선스럽고 걱정스러운 분위기로 밀담을 나누다가 내가 다가가기라도 할라치면 예, 저리 가서 놀아라 하며 밀어내던 행동 등에서 두 사람이 비콜랭 집안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가 파리로 돌아오자마자 르아브르에서 어머니를 급히 부르는 전보가 왔다. 외숙모가 도망쳤다는 것이었다. 누구랑 도망쳤대요? 어머니가 나를 맡기고 떠난 뒤 미스 애슈버턴에게 물었다. 얘야, 그런 건 엄마에게 직접 물어보려무나. 난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어. 이 사건으로 망연자실해진 어머니의 오랜 친구가 대답했다. 열흘 뒤 미스 애슈버턴과 나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내 머릿속은 온통 내일이면 교회에서 사촌들을 보겠구나 하는 생각만 가득했다. 어린 마음으로 나는 교회에서의 만남이 우리의 영혼을 구제해 줄 거라는 생각에만 집착하고 있었다. 아무튼 나는 외숙모에 대해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고 어머니에게도 묻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아침 작은 예배당에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아마 일부러 그런 것이 분명하겠지만 보티의 목사는 묵상을 위한 설교로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택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알리사는 나보다 몇 줄 앞쪽에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이 보였고 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자신을 망각한 채 그녀만의 주시에서인지 나를 사로잡은 그 말씀이 마치 그녀의 입을 통해 들리는 것만 같았다. 외삼촌은 어머니 옆에 앉아 울고 계셨다.
목사가 먼저 다음 구절을 통독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크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나니 그리로 가는 자가 많음이라.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좁으니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고는 목사는 주제를 명확히 나누어 넓은 길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나는 꿈을 꾸듯 멍한 상태로 외숙모의 방을 떠올렸다. 드러놓은 채 깔깔 웃는 외숙모의 모습이 떠올랐다. 함께 깔깔대던 건장한 장교의 모습까지도. 그러자 웃음과 즐거움 같은 것을 떠올리는 것조차 불쾌하고 무례한 짓으로 급기야 가장 가증스러운 죄악으로까지 여겨졌다. 그리로 가는 자가 많음이라. 보티의 목사가 설교를 이어가며 상세한 설명을 덧붙일 때마다 나는 화려하게 치장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익살스럽게 행렬을 지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나는 그런 행렬에 낄 수도 없으며 끼지도 않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할 때마다 알리사와는 점점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목사는 다시 첫 구절을 인용해 이야기했고 나는 들어가기 힘써야 할 그 좁은 문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깊이 빠져든 몽상 속에서 그 좁은 문은 일종의 압축기처럼 그려졌다. 나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썼는데 그 고통은 천국의 지복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 같았다. 어느덧 그 문은 알리사의 방문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는 자신을 숙이고 안에 남아있던 모든 이기심을 비워버렸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으니 보티의 목사의 설교가 이어졌다. 나는 모든 고행과 슬픔 저 너머에 내 영혼이 그토록 갈망했던 순결하고 신비하며 고결한 다른 기쁨이 존재하리라 상상하며 그것을 예감했다. 내게는 그 기쁨이 날카로우면서도 감미로운 바이올린 선율이나 엘리사와 내 마음을 모두 녹여버리는 강렬한 불꽃으로 생각되었다. 우리 둘은 요한 묵시록에 나온 대로 하얀 옷을 입고서 서로 손을 잡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갔다. 비웃음을 자아내는 유치한 꿈이라 말해도 좋다. 나는 한 대목도 바꾸지 않고 다시 말할 수 있다. 행여 나의 이야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단어 선택의 문제이거나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기에 완전치 못한 비유 탓일 것이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보티의 목사가 설교를 마무리했다. 그는 좁은 문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내가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설교가 끝날 무렵 나는 무척이나 고양되어 있기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알리사도 만나지 않고 뛰쳐나와 버렸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내 결심들을 미리 시험해보고 싶었고 빨리 알리사 곁을 떠나야만 그녀에게 더 어울리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